코스피가 또 올랐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1920선대에서 40선대로 그리고 오늘 1955포인트 선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또 궁금합니다. MTN 김종규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미국 쪽 말고요. 유럽 쪽부터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의 구제금융, 이제 그동안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었던 것이 초읽기에 이제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내놓은 보도 내용을 보니까요. 스페인이 유럽연합의 새 구제금융 체제를 활용해서 이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던데 만약에 이게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돼서 구제금융 받게 되면 뭐 스페인 문제 이탈락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멀었는지 좀 점검해 주세요. 스페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급한 불은 이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면 덮을 수 있습니다만 스페인 문제의 본질은 두 가지죠. 첫 번째, 부채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 네. 또 하나는 스페인 스스로 부채를 해결할 능력이 아직 없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속되는 한 유로존 리스크, 스페인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다. 다만 그 강도만 엷어질 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네. 미니랠리 개연성 열려있다고 보여지지만 스페인 경제 쪽에서는 아직 어느 쪽에서도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스페인이 그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 가격의 하락, 이로 인한 은행권의 부실, 이것 때문인데요. 회색선이 주택 가격이죠? 예, 아직도 주택 가격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즉, 돈 쏟아부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스페인 경제의 40%는 여전히 건설업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고용 개선이라든지 아니 전반적인 GDP 개선은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자, 두 번째로 살펴보셔야 될 차트는 지방 정부의 실업률과 전반적인 주택 가격 하락률인데요. 대부분의 지역이 20% 이상의 실업률에 20% 이상의 주택 가격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대부분 다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지방 정부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 정부의 이런 흐름들이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는 점, 자금 지원하면 일시적인 방편은 되겠으나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 만한 요인은 아직까지 좀 불가하다는 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최근에 스페인 국채 거래량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 달에 가장 만기가 많이 돌아오는 달입니다. 이와 관련된 흐름, 그래서 이 시비 차입금은 굉장히 늘어나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 부채와 중기 부채가 굉장히 증가해 있는 스페인의 여건을 생각해 본다면 장기적으로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전 세계 경기가 빠르게 돌아서지 않는 이상 스페인의 이러한 부채는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유로화가 강세로 가면 갈수록 추가적으로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국채 금리가 지금 5% 후반대에서 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유로화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그들이 지는 부채의 압력은 또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여놓으면 일시적인 미니랠리는 가능하겠지만 좀 더 본질적인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은행도 문제잖아요. 왜 어제 S&P가 스페인의 은행, 시중은행 뭐 15군데인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했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페인 구제금융이 더 빠르게 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국제 이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버틸 거다. 네. 결국 손을 들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스페인 주요 은행 중에서는 정부가 지분 출자한 방티아가 가장 문제입니다. 예. 현재 240억 불 이상의 추가적인 자본주들이 돼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외에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저축은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저축은행들이 지금 주택 부실의 대부분 주범인데요. 이들의 전체적인 이 자기자본 부족은 여전히 메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도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이 경기선행지수의 반등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OECD 경기선행지수는 지금 5개월째 하향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경기 회복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면 결국은 시장의 반등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 스페인발 미니랠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미니랠리는 제한적일 가능성, 네. 그리고 일정상 내일 그리고 토요일까지 있을 전반적인 이 유로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시장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나 중국, 이 G2 국가에 대한 기대감은 그래도 슬슬 나오고 있는데 이 유럽 살펴보니까 또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또 끌어올라가려는 그런 힘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국내 증시 거래 대금 살펴봤더니요. 이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마감 가격 기준으로는 점검을 못 해봤는데요. 이 방송 준비하면서 한 2시 반쯤 확인해봤더니 거래 대금이 3조 5천억 원대더라고요. 좀 뭐 늘면서 마감이 되긴 했겠지만 거의 요즘 뭐 4조 원대 초, 뭐 아니면 그 이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시장의 이틀간의 반등을 대형주가 이끌고 있습니다. 지수 관련주가 이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거래 대금이 4조 원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대형주 일본과 함께 거래 대금 추이, 이것은 제가 이제 그림을 좀 더 이른 시간에 잡아놔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4조 원도 안 되는 그런 거래 대금,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장이 호황을 보였던 때 보통 7조 정도,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5조 이상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 나와도 거래 대금이 4조 원대 이하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체력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시장의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을 뿐 본질적인 에너지 분출이 좀처럼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투자자들이 관망하는 모습을 보일 뿐 아직까지 시장을 신뢰하는 모습을 그렇게 강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악성 매물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대기하고자 하는 매수도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시장은 아직까지 박스권을 돌파하기에는 좀 체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또 하나 동향을 보시면 무엇보다 돌아서고 있는 것은 오늘 종가 부근에 나타났습니다만 연기금, 투신권, 그리고 오늘 보험권까지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 종가 부근에 외국인들이 소폭의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0월 이후에 연기금과 투신 전체적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연기금을 제외한 투신이 과연 본질적으로 돌아설 거냐? 아마 지수가 또 반등하게 되면 실제로 재차 다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속성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반등은 매수가 강화되었다기보다는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면서 나타나고 있는 매도 감소에 따른 반등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반등의 질이 그렇게까지는 좋지 않은 모습이어서 시장은 당분간 좀 박스 안에 묶이지 않을까, 이 수급적으로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들 현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실적 내놓은 업체가 있네요. OCI가 잠정 실적치 공개했습니다. 보시죠. 그 매출액의 경우 전분기 대비해서 12.6%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영업이익 살펴보니까 전기 대비해서 65%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이 7,576억 원,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 나왔는데, 이제 이 OCI 오늘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16만 2천 원 선. 예전 그 가격대보다는 정말 못 미치는 그런 가격대죠. OCI. 태양광 업체에 대해서도 김종희 애널리스트 예전에 뭐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상황 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여전히 장기 매수 아니면 좀 뭐 매력도는 좀 떨어집니까? 뭐 단기적으로 이제 악재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악재가 노출될 만한 그런 요인들은 적어졌지만 4분기 실적에 대한 확신도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긴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현재 매력적인 가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확인해 볼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분할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준비해온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유독 소외되는 종목이 있길래 이 종목 가지고 와봤습니다. 신세계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주가가 5% 안팎 뭐 가까이 밀려난 채 마감이 되는 흐름이던데, 이 신세계 8월에는 좀 흐름이 괜찮나 반짝 반등하나 싶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고요. 20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거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이제 더 우려해야 할 구간인 건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가 조정의 이유부터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신세계의 지금 주가 조정의 이유는 센트럴시티 인수와 관련된 네. 부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센트럴시티 하면 반포 그 터미널에 있는 그쪽 말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말레이시아 펀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뭐 예. 이제 통일교 쪽 자금으로 알려지고 오.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이 실제적으로 신세계가 왜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 얼마 전에 이제 방송에서, 오전 방송에서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세계가 자꾸 영역을 뺏기고 있죠. 최근에 이제 이 백화점이 포화 상태에 이르다 보니까 신규 출점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네. 신규 출점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에 신세계가 공격을 받은 것은 알짜 백화점이라고 볼 수 있는 신세계 인천점을 롯데에게 내주게 될 상황이거든요. 물론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네. 뉴스플로우에 의하면 넘겨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세계 인천점이 있는 그 주변의 땅, 그 개발 계획을 모두 네. 롯데가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샀거든요. 오. 그러면 굉장히 이제 거기는 재밌는 것이 신세계가 새롭게 증축한 이 주차장은 신세계 거고 네네. 나머지 건물과 주변 개발은 롯데백화점이 하는. 그래서 한 네. 지역 내에 네. 그것도 한 점 내에 신세계의 주차장과 롯데백화점이 같이 있을 수도 건물과? 있는 그런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세계 쪽에서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과론적으로 이제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에 의해서 신세계가 자신의 영토는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롯데는 상대적으로 현금을 좀 쥐고 있었던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에도 뺏기게 된다면 타격이 워낙 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쪽도 신세계가 임대해서 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임대해서 쓰고 있는 땅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면서 약간은 좀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신세계가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 구간에서 내 것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자 시장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네. 내리면서 급락시켰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백화점 쪽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유통업체의 전년 대비 성장률을 봤을 때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편의점 정도, 그리고 일부 홈쇼핑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줄어들고 있고요. 네. 특히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림이 좀 복잡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액과 성장률 추이를 따로 빼보면 현재 Y2Y, 즉 작년과 대비해 봤을 때 계속 감소하는 모습이 백화점, 대형마트 모두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매출액 그림에서도 대형마트 줄어들고 있는 모습, 백화점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현재 지금 주가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보면 역시 추가적인 조정을 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더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뭐 추가적인 낙폭은 제한적이겠지만 반등이 쉽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누가 추가적으로 매물을 내놓거나 추격 매물이 나온다면 더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집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2014년에 센텀시티, 부산에 있는 센텀시티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 쪽에 계속적인 감가상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2013년부터는 감가상각이 더 이상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쪽에 이제 수익성 부각이라든지 네, 2014년부터요? 네, 그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최근에 생기고 있는 백화점들을 잘 살펴보시면 어떤 형태로 생기고 있느냐? 복합몰 형태로 생기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스트리트도 같이 개발을 하는 네네.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뭐 이제 그 극장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음식점과 같은 그런 타운들을 조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유통 채널들은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심 외곽 쪽에 또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국면이죠. 예.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성장성을 좀 고려해 본다면 또 자산 가치를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자산 가치를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사야 될 시점이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떨어지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기 관점에서 유통주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뭐 GS 리테일이라든지 일부 홈쇼핑 종목으로 집중하시거나 네. 하이마트처럼 최근에 추세가 좋은 종목으로 가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세계 좀 많이 밀려나서 점검을 해드렸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단기적인 투자자라면요 더욱이. 네, 오늘 시장 이렇게 해서 뭐 마무리를 하겠고요. 내일을 위한 준비 이제 하러 가야죠, 빨리요. 오늘 밤에 있을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하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재윤입니다. 지난밤 발표된 주택시장지수는 4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예상대로 건설 경기의 회복세를 드러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조만간 기준선인 50포인트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밤에도 주택지표 발표가 이어집니다. 먼저 주택 착공 건수 예상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주택 착공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주택 착공 건수는 9월에 76만 5천 건을 기록하면서 지난 8월보다 1만 5천 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밤에는 건축 허가 건수도 발표가 됩니다. 지난달에 소폭 감소세를 보였었는데요. 9월의 예상치는 81만 건으로 다시금 7월의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주택지표 예상치 살펴봤는데요. 지난 12일에 공개가 된 연준의 베이지북에서는 미국 부동산 경기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발표되는 주택지표들을 통해서 이 베이지북 내용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실적 발표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유에스뱅콕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베이, 블랙락도 실적 공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EU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내일 이 시간에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이었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지루함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왜 내가 가진 종목들은 오르지 않을까 한통해하시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예전에 그 추억의 단어들이 생각납니다. 전차군단, 차화정. 이런 단어들 다시 한번 이슈가 되는 날 없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시는 투자자분도 많이 계신데요. 지수가 올라가는 이런 가운데서 전차군단 다시 한번 상승세를 도모할 수 있을까?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T 김종효 애널리스트 계속 함께해 주시겠고요. 유스닥 유창희 대표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먼저 말씀 좀 나눠볼게요. 전차군단, 자동차에 대한 시각은 어제도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전차군단의 상승세 과연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지수 상승, 올라간다면 추세적인 상승 노리려면 주도주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이 주도주는 기미도 안 보이고요. 지금 시장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네, 결론적으로 주도주는 없고 시장의 반등의 성격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학주 오늘 또 비교적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고 정유주 많이 오르는 네. 모습이었는데요. 이들 종목의 움직임도 일시적인 흐름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고 전차에 대해서는 한정적인 종목,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장기 매수 관점만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동차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이미 언급드린 만큼 오늘은 IT 쪽에 대해서만 좀 언급드리도록 하겠는데 단기적인 시각이라기보다는 좀 롱텀한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이패드 미니의 발표 기대감, 어떤 신제품 발표 기대감 이런 것들로 굉장히 포장되어 있는데요. 이런 포장에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과거에 이제 PC 보급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IBM의 주가 사례가 나오게 됩니다. 네. 실제적으로 PC 보급률도 4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MS의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IBM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IBM은 지난 2008년 이후로는 강력한 상승세로 전환했거든요. 네네. 이때가 어느 때냐면 IBM이 하드웨어를 모두 버리고 말 그대로 이제 솔루션 업체로 변모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IBM이 돈 안 되는 하드웨어 중에서 컴퓨터 사업을 버리고 네네. 돈이 되는 서버 그리고 비즈니스 솔루션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주가의 업그레이드가 나타나는 것이었고요. 실제로 컴퓨터와 관련된 흐름은 점유율이 40% 넘어가면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과거 이제 가장 혁신적인 것이 전파 쪽에서는 무엇이었냐면 라디오의 보급과 함께
이런 전파를 이용한 무선 통신의 발달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똑같았거든요. 라디오 보급률이 40%를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RCM의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고 결국 시장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스마트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인 점유율, 전체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 스마트폰의 비율이 지금 40%를 거의 육박하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큰 그림에서 놓고 봤을 때 스마트폰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려면 인도, 중국, 브라질 이런 국가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이들 국가에는 이미 화웨이 그리고 JT라고 하는 로컬 업체들이 굉장히 강하게 버티고 있는 실정이고요.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치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저가 모델을 런칭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들 업체의 수익성이 향후 과연 좋아지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이런 역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태블릿 시장의 성장을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역공할 수 있는데요. 태블릿 시장 같은 경우에도 넥서스 7이 나온 이유, 아이패드 미니가 나온 이유 뭡니까? 결국은 굉장히 사양을 낮추고 가격을 낮춰서 그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이제는 비싼 가격의 기기를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와이드하게 좀 많이 파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 때문에 가격을 낮추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제도 아이패드 미니 가격대를 다양하게 내놓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결국은 이 향후 수익성이 애플도 30% 이제 내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휴대폰, 이 스마트폰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10% 이상의 견조한 영업이익률은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IT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데 IT의 선도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군들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SNS의 총화라고 볼 수 있는 페이스북, 진가 네네. 이런 종목군들의 최근의 주가 하락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비슷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IT 시장 내에서는 확실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업체로 압축해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시장이 이제 결국 이렇게 많아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건 컨텐츠를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좀 압축해서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결론적으로 지금 IT가 시장 주도주가 돼서 시장을 지속적으로 이끌 가능성은 제 관점에서 보면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삼성전자를 놓고 본다고 해도 주가 상승 그 폭 자체는 과거의 그 폭만큼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신 건가요? 네, 저는 많이 올라봐야 전고점 살짝 돌파하는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170만 원권 이상의 증권사 목표가는 말 그대로 목표가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의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니까 네. 자동차주 그동안 하락을 반복하다가 좀 반등 나오고 있고요. 네. IT에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몇몇 종목들 관심 다시 받고 있습니다. 이거 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은 앞에서 말씀하신 거 저도 같은 동의고요. 그래요. 일단 자동차 업종은 일단은 추세가 완전 꺾인 거기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외에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부품업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품업체는 자동차 종목, 자동차 완성업체는 완전히 추세를 이탈하고 붕괴를 하고 있지만 부품업체는 약간은 좀 견조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예전처럼 강하게 올라오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네. 좀 따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전기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반등이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땐 삼성전자가 좀 중요하다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여기서 아까도 저도 이제 박스권 이상 보고 있지 않고 있는데 140만 이상 보고 있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좀 더 치고 올라가 준다면 시장의 지수 자체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띌 좋겠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만 지금 위치에서 지지가 못하고 좀 빠지게 된다면 지수는 조금 크게 하락 전환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 삼성전자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는 없고 지수의 방향성에 대해서만 의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 부분도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보면 IT 부품주 중에서 이제 그 터치 패널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윈도우 8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매기가 좀 쏠리고 있고 대안주가 없다 보니까 최근에 좀 매기가 쏠리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는 또 시각을 달리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부품주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 현대 위아라든지 혹은 현대 모비스 정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시장
컨센서 정도, 그러니까 시장 정도 움직임이 나올 것이지 뭐 네. 시장 수익률 상회하진 않을 것 크게 같아요. 먹을 것은 예,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차주의 자동차 업종군에 관심이 있다라면 이런 예. 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을 위한 시장 전략 좀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전체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은 또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 애널리스트. 네, 이 1950선 아래선 사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1950선 위에서는 중립적인 시각이다. 그리고 2000선 넘어가게 되면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1950선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중립적인 시각 정도로 더 사지 않는 정도의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네. 좋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내려갔을 때도 아직 매수의 타이밍은 아니라고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분할 매수 정도만 생각해 보자. 예.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만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그 관점 유효합니다. 1950선 아래에서 다시 또 내려가게 되면 네. 4분기 실적이 견조한 종목군들은 뭐 지수가 설사 1900을 깨는 한이 있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주식을 한꺼번에 샀다가 한꺼번에 파는 그런 전략이 가장 위험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현금을 들고 계속 비중을 조절해 나가는 수에는 별로 방법이 없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으로 보면 잘못 거래했다가는 오히려 크게 당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맞아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을 업종별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IT와 소재 쪽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성공적인 변신을 한 업체.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석유화학 업체였는데 이제는 석유화학 플러스 소재 업체로 변신하고 있는. 그리고 IT 쪽에서는 삼성전자만이 그나마 타이젠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내년 3월 달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OS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고 가장 빠르게 여러 가지 제품들을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쪽에서 관심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밖에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LG 디스플레이, 뭐 LG 이노텍 이런 종목군들은 전부 좀 매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소재 쪽에서 화학 쪽에서는 LG화학, SK이노베이션 정도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재와 산업재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 밸류에이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재정 정책의 흐름이다. 통화 정책으로 더 이상 경기 부양의 한계가 다다랐다라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기 때문에 2013년에 최대화두는 재정 정책의 움직임이 될 것이고 재정 정책을 강하게 쓰면 쓸수록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바로 산업재와 소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건설이나 해운주보단 포스코라든지 이 두산중공업이라든지 LS산전과 같은 해외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고 내수 쪽에서도 매출을 크게 늘려나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장기적으로 보는 게 해답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 금융 쪽에서는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추가적인 금리 인하 설이 나와도 채권 금리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채권 쪽에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보험업종이 이제는 제일 위험해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살펴볼 것이 증권업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거래대금도 안 늘고 있죠. 지수 반등 제한적이죠. 그렇다면 증권업종은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은 이 지금 PBR 개념에서 봤을 때 증권주, 은행주 모두 매력적인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행주가 차라리 나 보이고 증권주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유통과 의약 쪽에서는 그동안 뭐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대로 4분기 실적 기대감 그리고 이 신약 기대감 파이프라인이 괜찮은 종목군들만 압축해 나갈 필요가 있고 유통 쪽에서는 장단기 전략을 아까 신세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GS 리테일 같은 종목, 예. 장기적으로 보면 신세계 같은 종목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고 의학 쪽에서는 꾸준하게 언급드렸습니다만 셀트리온과 LG생명과학 두 종목이 여전히 단기적인 주가 등락과 상관없이 탑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적인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시장이 이제 컨텐츠 중심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CJ 주가 등락에 상관없이 계속 모아 나가야 될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업종에 대해서 그 업종별 안에 투자 포인트, 뭐 탑픽 종목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유창희 대표, 자 네. 시장이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좀 추가적으로 확 올라가려면 어떤 것들이 좀 뒷받침돼줘야 되겠습니까? 이런 고민들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일단 좀 시장을 지수를 좀 보신다라면요. 차트를 보신다라면 제가 지난주에 1930선 라인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주 후반 정도나 혹은 이번 주 초반에는 경기 민감주를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오늘 1960선을 맞고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요. 일단 역시 이 자리에서는 현금화를 해야 될 1차 자리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을 했어야 되는데
내일하고 내일 모레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내일하고 내일 모레 뭐 시장의 회의 지수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올라간다라면은 1950에서 60선 지지가 되면서 올라간다라면은 2050선까지 혹은 2030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 올라가기 좀 힘들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네. 대신에 이때 올라올 때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주도주가 좀 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라든지 서비스 그리고 뭐 제약주 같은 걸 좀 보시면 되는데 제약주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꺾이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라든지 서비스 위주로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대신에 만약에 여기서 꺾이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빠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볼 때는 한 2030 정도까지 보고 있지만 최대 네. 아래로는 조금 크게 열려 죄송스럽지만 있다. 그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800 초중반까지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확인하고 매수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래로 빠질 때는 1900이 지지가 되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뭐 최악의 경우는 1800 중반까지도 빠질 수 있고 이 자리는 지난 9월 초반이죠. 9월 초반에 눌림목에 나왔던 마지막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열어놔야 되니까 무리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기존에 있는 주식을 조금 더 팔면서 현금화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도 현금을 챙길 필요가 있고요. 네. 내려가도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일단 예. 올라갔을 때는 이익을 좀 내면서 현금화를 하는 거고 내려갔을 때는 다시 조금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네. 일단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좀 현금화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예. 좀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음식료주 괜찮게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탑픽으로 본다면 지난번에 어떤 종목 말씀해 주셨었죠? 지난번에 뭐 CJ나 대상 뭐 이런 네네. 거 CJ 제일제당 같은 것도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유효합니까? 여전히 뭐 근데 대상하고 대상 같은 경우는 조금 고점 종목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 올라온 CJ 제일제당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저가에서 덜 올랐던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네네.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업종에서는 여전히 CJ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CJ는 이제 GS 같은 종목군들 네.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IT 부품주 쪽으로 이제 매기가 쏠리고 있기 때문에 터치 패널 쪽 관련해서 조금 더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안주가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하신다 그러면은 조금은 시장 수익률보다 좋은 결과가 보일 수 있다. 다만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추격 매수를 하신다면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장이 1시 반을 기점으로 또 하락 전환하면서 크게 밀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저께 많이 빠져서 오늘 아침에 좀 많이 올랐던 뭐 전자결제주 같은 경우 다시 또 하한가 대로 빠지면서 좀 크게 빠졌는데 일단 이러한 종목군들은 최소한 이번 달 말까지는 좀 무리하게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관망세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을 위한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시각 들어봤고요. MTN 김종일 애널리스트, 뉴스닥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